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왜 돌아왔냐?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죠.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임상시험에서 바이오마커 얘기를 조금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면역학 얘기를 많이 했죠. 면역학은 제 박사 전공이었고,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 사실 바이오마커 팀 리드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마커 분야에서 일을 한 지 벌써 5년 가까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여기저기서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내부에서 발표를 하든 외부에서 발표를 하든 자료가 있어서 이게 한번 정리하면 좋겠더라고요. 저의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그럴듯한 자료를 만들 수 있어서 한번 해봤고,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뭐 한국의 여러 회사들이 이제 뭐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표지인자를 가지고 뭐 신약 개발을 한다. 뭐 바이오마커 표지인자로 환자를 구분해서 뭐 individualized and personalized medicine을 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니까 말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바이오마커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냐고 본다면 별로 없죠. 별로 별로 바이오마커가 뭔지 사람들마다 쓰는 용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마커 기초를 한번 싹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마커 이런 내용은 이거 말고 다른 거 안 올릴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만 설명한 다음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마커 컨셉에서 되게 중요한 두 개의 컨셉이 있어요. 하나는 predictive 바이오마커고요. 다른 하나는 prognostic 바이오마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글로 바꾸면은 이 prognostic은 우리말로 예후죠. 질병의 예후를 보는 바이오마커가 있고 이거와 비슷하지만 다른 컨셉의 predictive 바이오마커가 있어요. 바이오마커가 그 환자의 리스폰스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거든요. 이게 예후랑 예측이 뭐가 다르냐 하는데 이게 되게 펀더멘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바이오마커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혹은 임상시험을 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초 내용이기도 하지만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께도 좀 좋은 레퍼런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 분야가 백혈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백혈병 관련된 약을 지금까지 어프로브를 받았던 회사예요. 회사 이름을 말하면 분야 관련 분야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가지고 백혈병을 예시로 어떤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가 디벨롭이 됐고 그게 어떤 예후에서의 의미가 있고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를 어떻게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의 컨텍스트에서 데이터를 해석해야 하는가 너무 말이 긴가요? 그런 면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용을 들어가려면 안타깝게도 인트로가 필요한데 이제 저의 이게 수미상관이면 수미상관이 아니지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따르면 미괄식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와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의 차이를 알고 싶으시면은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트로가 막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걸 하는 이유는 질병을 약간 설명드리고 질병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프로그노스틱 마커가 개발이 되어 왔고 지금 현재 그 프로그노스틱 마커가 현재 있는 테라퓨틱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predictive value가 있는지 prognostic value가 있는지를 어세스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가기 위해서 이게 인트로가 안타깝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루키미아 백혈병 중에 크로닉 림포시틱 루키미아 줄여서 CLL이라고 부르는 디지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분야는 혈액암 분야죠. 혈액암이 발달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B세포, B셀이 malignantly transform 되면은 이제 튜머가 되는 건데 CLL이라는 특정한 백혈병은 오리진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게 germinal center 저희가 다른 면역학 영상에서 했죠. 그 germinal center reaction 전에 일어나는 naive B셀이 transform 돼서 일어나는 CLL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germinal center 후에 일어나는 흔히 memory B셀 피노타입과 비슷한 resemble한 데서 나오는 B셀에서 나오는 CLL이 있습니다. 근데 germinal center reaction에서 일어나는 두 개의 메커니즘이 저희가 했죠. 뭐죠? somatic hypermutation이랑 class batch recombination이죠. 그래서 somatic hypermutation은 그 B셀 리셉터에 뮤테이션이 추가되는 거고 class batch recombination은 처음에 나왔던 naive B셀이 IgM과 IgD를 포지티브하게 발현하고 있다가 나중에 IgG로 바뀌는 거죠. IgG, IgA, IgE 전부 다 되지만 일단 peripheral blood에 있는 건 IgG니까 기본적으로 IgM, IgD가 IgG로 바뀌는 게 이제 class switch recombination이죠. 그래서 그거 전에 일어났다. 그러면 CLL이 어떤 피노타입일까요? IgM과 IgD positive고 그리고 heavy chain variable region에 저희가 뮤테이션을 이제 시퀀스를 해서 measure 하게 되면은 뮤테이션이 있을까 없을까요?
보통 되게 없습니다.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이 없다. 그래서 unmutated CLL 해서 오리진 하나가 UCLL이라고 불리는 이제 unmutated CLL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germinal center reaction 이후에 발달한 CLL이 있죠. 많은 경우에 이 immunoglobulin heavy chain variable region에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mutated CLL이라고 불리고, minor population에는 이제 class switch recombination까지 일어나가지고 IgG positive인 CLL이 있습니다. 이걸 왜 하냐 하면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오리진에 따라서 보면 피노타입이 다르잖아요. 이게 바이올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페큘레이트 하기로 이 오리진이 다른 CLL이 예후가 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UCLL과 그 MCLL, IG Heavy Chain Variable Region의 뮤테이션이 하나의 프로그노스틱 마커로 나중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인트로에 넣었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CLL은 어떻게 다이그노시스를 하나? 이걸 다이그노시스를 설명하는 이유도 뒤에 있습니다. 이게 다 프로그노스틱 마커에 쓰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CLL을 진단하냐면은 피를 뽑은 다음에 클로널 B셀이 익스펜션 된 게 5 billion cells per liter 이상 있으면 CLL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림포사이트이 돌아가는 개수가 엄청 많으면, 심지어 그 피가 빨간색이 완전 빨간색이 아니라 심한 경우는 약간 핑크빛이 돌 정도로 림포사이트이 흰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아요. 우리 몸에 클로널 B셀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면 B세포가 너무 많아지면 그게 데피니션상 그냥 CLL입니다. 이 루키미아가 항상 심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3분의 2의 환자들은 루키미아로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심텀이 없기 때문에. 그 asymptomatic patient라고 하는데, 이 페이션트들을 지금 와서는 보통 watch and wait cohort라고 합니다. 지켜보고 그냥 관찰만 하는 상태, watch and wait cohort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평생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단지 몸속에 B셀이 많을 뿐. 그렇죠? 심텀이 없는데 괜히 약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괜히 약을 줬다가는 오히려 그 약의 부작용이 더 안 좋은 거니까 약의 베네핏이 부작용보다 커야지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반면에 한 3분의 1의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심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토매틱 환자, 우리가 치료를 하려는 환자들은 asymptomatic 환자가 아니라 symptomatic 환자겠죠. 그렇죠? 심텀이 있는데 그 심텀들의 예시가 여기 나오거든요. 림프노드가 커지거나 스플레노메갈리가 있거나 히파토메갈리가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 몸의 비장이나 간이 커져요. 커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빈혈이 오거나 트롬보사이토피니,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레벨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심텀이 있는 것은 이제 심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CLL 페이션트를 우리가 치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걸 왜 했냐? 옛날에 암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뭐 한다 그러죠? 그 항암 치료한다 그러죠. 키모 치료를 한다 그러죠. 키모가 우리말로 뭐죠? 키모. 어쨌든 최초의 이제 항암제들은 보통 그 키모테라피였습니다. 그렇죠. 키모테라피가 있던 시절에 나온 CLL 스테이징 메터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환자를 보고 이 환자한테 키모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키모를 주면은 얼마나 강한 키모를 줘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하는 기준이 앞서 말씀드렸던 심텀 기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터드가 있는데 두 개가 비슷해요. 하나는 레이 스테이징이라고 불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비네이 스테이징이라고 부르는 메터드인데, 레이 스테이징이든 비네이 스테이징이든 이제 리스크가 없는 굉장히 낮은 환자의 같은 경우는 그냥 림포사이토시스만 있어요. 뭐냐면 림포사이트 넘버가 아까 말씀드렸던 5 billion cells per liter 이상 되는 림포사이토시스만 있던가, 아니면은 여러 림포이드 오르간이 인볼브 되긴 하지만 그 개수가 되게 적어요. 뭐 림프노드가 붙든 스플레노메갈리가 있든 아니면 히파토메갈리가 있더라도 총 개수가 2개 혹은 이하. 그래서 그 오르간에 인볼브 된 정도가 굉장히 적은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인터미디에 리스크가 되면은 물론 림포사이토시스도 있지만 림프노드 커지고 스플레노메갈리, 히파토메갈리가 같이 오거나, 아니면 그런 인볼브먼트 된 경우가 3개 이상, 3군데 이상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인터미디에 리스크고, 이 중에 일부 페이션트들은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이 리스크 포퓰레이션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네미아나 이제 트롬보사이토피니아 오면 하이 리스크가 되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초의 이제 항암제였던 키모 같은 경우에는 모레큘러 프로그노스틱 마커가 있지 않았어요. 단순히 환자의 상태만 보고, 환자의 피노타입이라고 해야 될지 표현형만 보고 우리가 이 환자를 치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initial assessment이
이 환자를 치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세스먼트 하는 방법이 스테이징에 쓰였습니다. 심텀에 기반해서. 그때는 이제 키모테라피 하던 시절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가 이제 키모테라피 했던 시절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새로운 페이스의 트리트먼트, 이건 CLR 기준입니다. 이게 그 엄밀히 말하면 암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CLR 기준으로는 키모 이뮤노테라피라는 테라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CD20, 엔타이 CD20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리투스맵, 오비누투스맵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리투스맵, 오비누투스맵이 엔타이 CD20 엔티바디인데 그 CD20라는 표지인자를 발현하는 세포를 타겟해가지고 뭐 ADCP든 ADCC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매크로페이지 같은 것들이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 단일 클론 항체인 거죠. 근데 이게 이뮨셀을 리크루트해서 튜머셀을 죽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뮤노테라피인 거죠. 그래서 CD20와 키모를 결합한다. 컨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그걸 줄여서 키모 이뮤노테라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FCR-BR이라고 부르는 키모 이뮤노테라피가 있는데 줄여서 CIT라고 부르고요. 네. 이 FCR-BR은 뭐의 약자냐? 플루다르빈,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리투스맵 이렇게 세 개 합치면 이제 FCR이고 BR은 벤다무스틴 그리고 리투스맵 이렇게 합치면 이제 키모 이뮤노테라피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그 전에 키모 할 때는 제가 아마 애니메이션 했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라이 스테이징이나 아니면 비네이 스테이징 같은 CLR 스테이징을 가지고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한 거죠. 근데 이제 키모 이뮤노테라피 에라에 오게 되면은 이제 지네릭이나 몰레큘러 프로그노스틱 마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노스틱 마커가 나오게 되죠. 그때는 바이오마커라는 말도 많이 안 썼어요. 그냥 프로그노스틱 마커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노스틱 마커를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이올로지에 기반해서 프로그노스틱 마커스를 만들어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IG heavy chain variable mutation이 CLL의 오리진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눴었죠. 뮤테이션 돼 있냐, unmutated 돼 있냐, MCLL이냐, UCLL이냐. MCLL이면 그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이 있으니까 이제 포스트 제미널 셀 리액션이고 UCLL은 이제 나이프 B 셀을 피노카피하는 그런 CLL 셀인데 이 오리진에 따라서 예후가 달랐어요. 프로그노시스가 예후니까 프로그노시스가 달랐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DNA 데미지 리스폰스랑 관련된 그동안 알려진 뭐 튜머 서프레서 진 같은 거, TP53, ATM 뮤테이션 같은 것들이 CLL 예후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노믹 인스테빌리티, 그리고 C1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 베타2 마이크로블린 그리고 솔루블 다이미딘 카이네이스 이런 것들은 보통 튜머 셀의 그 양이나 그 튜머 버든이죠. 튜머 버든 이게 왜냐면 MHC 클래스 1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 다 발현되고 있거든요. MHC도 저희가 옛날 했죠. 모든 세포에 다 발현되고 있으니까 이게 베타2 마이크로블린이 많다는 거 우리 몸에 세포가 워낙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겠어요? 암세포 때문에 많은 거죠. 다이미딘 카이네이스 같은 경우도 암세포의 프롤리퍼레이션 레이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준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올로지에 근거해서 우리가 프로그노스틱 마커스를 아이덴티파이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TP53는 잘 알려진 튜머 서프레서진인데 뮤테이션이 있으면 이제 튜머 서프레서를 못하니까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은 암이 더 빨리 증식하니까 이제 예후가 안 좋고 TP53가 와일드 타입이면은 이제 예후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CIT, 키모 이뮤노테라피 하던 시절에 보니까 그런 프로그노스틱 마커스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거의 뭐 20여 개가 되었어요. 잘 알려진 것만.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이 individual prognostic markers를 보고 이 환자의 예후가 좋다 안 좋다라는 거를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individual marker들이 independent 하냐? 그러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서로 dependency가 있습니다. dependency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인데 IGHV unmutated patient들은 이상하게 TP53 mutation 된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디비주얼하게 보면 당연히 예후가 있지만 이 두 개를 컴바인 했을 때 그 컴바인한 결과가 실제 예후를 더욱 잘 프리딕션 할 것인가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오버래핑하게 페이션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적은 수의 바이오마커가 서로 인디펜던해서 그거를 합쳤을 때 예후를 더 잘 예측하고 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보통 프로그노스틱 인덱스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노스틱 마커 중에서 인디펜던한 바이오마커를 모아서 일종의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CLL에만 이 프로그노스틱 마커가 잘 알려진 게 한 4-5개 있거든요. 잘 알려진 게 이제 CLL-EP Prognostic Score Index라고 하는데 CLL이죠.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 CLL-EP. 근데 이 경우는 뭘 했냐면은 그 알려진 Genetic Molecular Prognostic Markers랑 Clinical Prognostic Markers를 합쳤어요. 뭘 합쳤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Rye Staging이나 Binet Staging이나 뭐 그 환자의 나이나 뭐 환자의 성별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걸 다 포함시켜서 27개부터 시작해서 환자는 3,000명 넘는 환자로부터 27개의 베이스라인 팩터스가 과연 이 환자들의 예후를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매저한 거죠. 한 방법은 이제 COX-PH 모델링이라는 방법인데 이건 너무 테크니컬한 디테일이니까 COX-PH는 제가 심지어 따로 혹시 필요하면 따로 그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방법이 크게 Univariate COX-PH와 Multivariate COX-PH가 있는데 두 개를 다 했어요. Multivariate COX-PH를 했다는 거는 이 인디비주얼한 프로그노스틱 마커스를 하나씩 either 넣거나 이건 이제 forward로 하나씩 넣어가지고 프로그노스틱한 프리딕션 되는 정도가 증가되는가 혹은 하나를 뺐을 때, 두 개를 뺐을 때, 세 개를 뺐을 때 backward 하는 방법인데 backward stepwise를 했을 때 하나가 없을 때 프로그노시스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면 그 프로그노시스 마크는 인디펜던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해서 결국 뭘 했냐? 27개 중에 5개의 프로그노스틱 팩터를 찾아냈습니다. 있던 게 다 포함되죠. TP53, IGHV, beta-2M, 그리고 clinical stage age. 이 5개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independent한 prognostic marker고 그리고 각각의 prognostic marker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가 달라요. TP53는 4점, IGHV는 2점, beta-2M은 2점, clinical stage는 1점, age는 1점. 그래서 뭐 hypothetically 예를 들자면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 피를 뽑아서 쟀더니 5 billion B셀 per 리터가 있어요. 이상하게 B셀이 우리 내 몸에 너무 많네. 너는 CLL이야. 이렇게 다이그노시스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혈액에서 이런 프로파일을 조사했어요. 했더니 unfortunately 저한테 TP53 뮤테이션도 있고 IGHV는 unmutation 된 게 더 예후가 안 좋거든요. unmuted이고 다행히 베라 마이크로글로불린은 3.5mg per liter 아래이고 클리니컬 스테이지는 라이 1이고 예를 들면 좋았는데 하필 전 에이지가 65세가 안 되니까 65세 이하다. 그러면 이거 아니고 이게 6점이잖아요. 그러면 6점이면은 리스크 그룹에서 어디 있죠? 하이에 있죠. 그럼 저는 하이 리스크 그룹이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굳이 말하면은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예요. 그 환자의 예후를 측정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테라피 종류를 말했지만 이 프로그노스틱 인덱스를 만드는데 테라피가 고려됐나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노스틱 마커는 치료 방법의 인디펜던한 방법입니다. 뭐냐면은 이 경우도 CLL-EP 스코어를 만들 때 8개의 랜더마이즈 페이스 3 트라이얼을 사용했거든요. 여기 제가 리스트를 하고서 했죠. 보면은 이제 키모도 있고 와치 앤 웨이 코홀트 있고 뭐 이 경우는 키모 이뮤노테라피 FC 키모 이뮤노테라피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까지 나왔던 모든 치료를 받았던 그 페이스 3 트라이얼을 다 합친 거예요. 물론 모든 트라이얼을 다 합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베스티게이터한테 다 연락을 했는데 이걸 만들겠다고 동의한 인베스티게이터스만 모아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환자가 3,400명보다 더 있지만 그동안 모을 수 있었던 게 3,400명이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트리트먼트 인디펜던한 메터드라는 거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트리트먼트 인디펜던하게 프로그노스틱 마커를 만들었는데 항상 퀘스천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트리트먼트이 나왔을 때 이 프로그노스틱 마커들이 여전히 프로그노스틱 할 것인가? 이게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CLL-EP 스코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인디펜던트 코호트에서 밸리데이션을 했어요. 그 CLL-EP가 처음 나온 그 페이퍼 안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이걸 트레이닝한 이것과 세퍼레이트된 3,400명과 따로인 코호트를 가지고 밸리데이션 했습니다. EP 스코어 low, intermediate, high, very high risk population을 보면은 survival curve가 separation 잘 되죠. overall survival이 이게 low risk population은 오래 사시고 very high risk population은 빨리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validation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4년이죠. 이제 작년인가 벌써 작년 말에 이제 12월에 애쉬 미팅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CLL EP 스코어를 잘 써왔다. 그 CLL 환자의 예후를 보는 데서 잘 써왔는데 이게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테라피에서도 여전히 예후를 잘 보일 것인가가 퀘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톡을 들었는데 그래서 또 하필 인클루드 하게 됐죠. 보면은 external validation을 추가로 한 거죠. 근데 이 경우는 그동안 있었던 환자가 아니라 이제 최근에 받는 키모 이뮤노테라피 환자들만 모아서, 그전에는 다 믹스처였잖아요. 이뮤노테라피 환자들만 모아서 validation 했어요. 이제 벌써 1200명이 넘었는데 트라이얼이 많아져가지고 여전히 예후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다음에 나온 트리트먼트가 이제 targeted therapy거든요. 제가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BCL2나 BTK 같은 몰레큘을 타겟하는 스몰 몰레큘들이 있어요. 이게 더 이제 작동을 잘하는 약인데 환자들 예후가 좋은 약인데 문제는 이 리스크 그룹이 환자의 예후를 판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파란색과 초록색의 세퍼레이션이 이제 스태티스틱스에서는 시그니피컨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보면은 이건 여전히 팔로우업을 더 하고 있긴 한데 2024년이니까 이제 2025년이면 여기까지 왔겠죠. 이제 한 몇 년 더 보면 이제 여기까지 올 텐데 최소한 early 데이터를 볼 때 이 separation이 줄어들었어요. 72 때는 여기도 이미 separation이 많이 됐잖아요. separation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CLL EP 스코어의 prognostic impact가 이제 diminish 되기 시작했다. targeted therapy부터 diminish 되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prognostic marker, 그러니까 예후 마커라는 거는, 예후 바이오 마커라는 거는 트리트먼트에 independent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definition이거든요. 근데 실제 리얼리티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스탠더드 테라피에서 자주 쓰는 그런 프로그노스틱 마커들이 잘 에스타블리시 되어 있지만 새로운 트리트먼트이 올 때는 그 프로그노스틱 마커가 제 역할을 못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려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용어를 쓰는 거나 바이오마커가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가 환자의 그 리스폰스를 예측할 수 있다, 프리딕션 할 수 있다고 자꾸 표현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어를 잘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뒷부분에 좀 보여줄 텐데, 그래서 그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걸 넣어놨네요. 보면은 트리트먼트 랜드스케이프이 어떻게 바뀌었냐. 최소한 CLL에서는 키모테라피, CIT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타겟ted 테라피가 나오고 이제 더 요즘은 이제 T사 바이스페시픽과 CAR-T 같은 것을 넣는 T사 테라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퀘스천이 뭐냐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이 프로그노스틱 마커들이 과연 이 새로운 트리트먼트에서도 잘 작동할 것인가, 잘 환자의 예후를 잘 보여줄 것인가가 이제 퀘스천인 거죠. 아까의 얼리 데이터를 보면은 CLL EP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타겟ted 테라피에서 이 예후를 보여주는 마커의 능력이 좀 줄어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였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실 너무 인트로가 길었는데 하려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 제가 예후를 보여주는 프로그노스틱 마커와 환자의 리스폰스를 예측하는 프리딕티브 마커의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이거를 잘 쓰면은 이제 이 분야에서 이 친구는 좀 그래도 좀 한다, 좀 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프로그노스틱 마커는 기본적으로는 그 트리트먼트의 종류에 인디펜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환자를 치료제를 주지 않아도 예후 마커는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이게 색깔이 약간 이게 빨간색 파란색인데 지금 잘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바이오마커 포지티브, 바이오마커 네거티브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TP53 IGHV를 예로 들었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CLL이니까 watch and wait cohort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 이 여도 예후가 TP53 뮤테이션이 있으면은 예후가 좋지 않고 IGVH 뮤테이션이 있으면 TP53 뮤테이션이 없으면 예후가 좋겠죠. 결국은 트리트먼트이 없어도 이 경우는 TP53나 IGHV가 프로그노스틱 마커예요. 예후를 보여주는 마커예요. 치료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후를 보여주는 예후 마커가 프로그노스틱 마커가 여전히 프로그노스틱 마커이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새로운 트리트먼트를 쳤어요. 키모나 CIT 같은 트리트먼트를 쳤을 때 환자가 기본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제 서바이벌이 늘어나겠죠. 가로축이 이제 시간이고 세로축이 서바이벌 퍼센티지인데 그러면 올라갑니다. 근데 포인트는 TP53가 뮤테이션 된 페이션트들도 환자 예후가 좋아지고
TP53 unmutated patient도 예후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요 라인과 요 라인이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트리트먼이 없어도 예후의 차이가 나고 트리트먼이 있어도 예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특정 바이오마커 X, 뭐 IGVH든 TP53든 CLL에서 예를 들면은 이 경우는 여전히 프로그노스틱 마커예요.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경우 치료를 하지 않았든 키모를 했든 CIT를 했든 얘는 전부 다 뭐다? 예후를 보여주는 프로그노스틱 마커입니다. 이때 프리딕티브 마커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프로그노스틱 마커입니다. 그럼 하나를 더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요 그림을 위 라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은 CIT나 키모에서 그 당시에 스탠더드 오브 케어라고 했을 때 환자 예후가 특정 바이오마커가 있을 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 맞죠? 근데 우리가 타겟 테라피가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BTK 타겟하는 몰레큘이든 BCL2 타겟하는 거든 새로운 타겟 테라피가 왔을 때 이 친구가 요만큼 트리트먼을 했을 때 올라가고 이 친구가 트리트먼 했을 때 올라가고 색깔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올라갔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여전히 CIT든 키모든 타겟 테라피든 여전히 프로그노스틱 마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타겟 테라피가 너무 작동을 잘해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 좋겠죠. 어떤 항암제를 만들었는데 작동을 너무 잘해서 그 바이오마커가 있던 없던 간에 모두 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뭐냐면은 전부 다 서바이벌이 똑같아요. 거의 90% 환자들이 다 괜찮습니다. 이 경우는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마커는 더 이상 프로그노스틱 하지 않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FDA에서 바이오마커 워킹 그룹에서 말한 거예요. 특정 트리트먼트에서 얘가 더 이상 환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환자 예후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프로그노스틱 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커는 generally speaking 혹은 standard of care에서 여전히 프로그노스틱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마커는 predictive 하다고 하는 거예요. prognostic and predictive입니다. 아시겠죠? not prognostic and predictive가 아니라 prognostic and predictive. 그래서 한번 prognostic marker가 되면은 일종의 field에서 agreement이 되면 어떤 대부분의 트리트먼트에서 아니면 새로 된 standard of care에서 그 prognosis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냥 계속 prognostic marker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이거는 이 마커는 더 이상 환자 예후를 판단하지 못하지만 이건 predictive marker가 됐다고 말해야 되죠. 뭘 prediction 하냐? 이 밑에 있는 환자가 더 잘 반응하는 거를 prediction 하는 거죠. TP53 mutation 된 환자가 더 잘 반응하는 거를 prediction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뒷부분에 얘가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이 두 가지 예를 보여드렸냐면은 이게 실제로 targeted therapy에서 CL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TP53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후를 보여주는 prognostic marker였죠. 밑에가 이제 CIT입니다. CIT를 보시면은 빨간색인데 클로럼버스 오비누투스맵을 보면은 TP53가 뮤테이션 된 경우가 더 예후가 안 좋고 뮤테이션 없는 경우가 예후가 좋았습니다. 자, 베네루클락스 오비누투스맵이 이제 타겟의 테라피죠. 베네루클락스가 BCL2를 타겟하는 테라피고 심지어 저희 한 5년 전에 베네루클락스 했죠.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이게 색깔이 죄송한데 이게 파란색, 이 파란색이 예후가 좋아졌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똑같죠. 요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얘도 요만큼 좋아지고 얘도 요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dotted 라인 두 개를 비교하면은 여전히 예후를 이제 보여줍니다. TP53는 타겟 테라피에서도 여전히 예후를 보여주는 프로그노스틱 마커가 되겠죠. 다른 트라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베네루클락스 오비누투스맵 대신 베네루클락스 리투스맵인데 보면은 이 dotted 라인이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좋아졌죠. 타겟 테라피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여전히 예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전히 차이를 보여주고 TP53가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그 지노믹 로케이션이 그 17p의 로케이션인데 딜리션 된 17p가 TP53랑 코릴레이션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따로 보고 어쩔 땐 같이 볼 때도 있지만 따로 봐도 여전히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TP53는 타겟 테라피에서도 여전히 프로그노스틱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IGHV도 잘 알려진 CLL에서의 프로그노스틱 마커거든요. 보면은 이 밑에 두 개가 지금 제가 색깔이 좀 이상한데 이 밑에 두 개가 키모테라피고요. 이 위에 두 개가 타겟 테라피인데 키모테라피에서 IGHV가 뮤테이션이 되면은 이제 뮤테이션이 예후가 좋고 언뮤테이션이 예후가 좀 덜 좋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가 여기로 오니까 이 차이가 없어져 버렸죠. 아까 말씀드린 뭐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아이브로티닙이라는 타겟 테라피가 작동을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예후의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때 사람들이 종종 IGHV는 더 이상 프로그노스틱 마커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의상 뭐라고 말해야 된다? IGHV는 이제 predictive marker가 되었다. 어디서? 특정 테라피 컨디션에서, 이 경우는 아이브로티닙 트리트먼트 컨디션에서 predictive marker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약간 타이포가 있는데 이거 E가 없네요. 엘리베이티엔이라는 트라이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이브로티닙의 그 newer 버전이 아칼라브로티닙이라고, 아칼라브로티닙도 한 5년 전에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관심 있으면 보십시오. 네. CIT에서 타겟 테라피 되는데 여기는 아칼라브로티닙 모노테라피 혹은 아칼라브로티닙 오비누투스맵 컨비네이션 테라피죠. 빨간색에서 보면은 IGHV가 이제 예후를 엄청 잘 구별합니다. 이게 이제 mutated population, unmutated population이면 이게 작동을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이제 타겟 테라피부터는 이제 예후의 구별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이브로티닙 같은 경우는 혹은 아칼라브로티닙 같은 경우는 IGHV가 이제 더 이상 프로그노스틱 마커가 아니지만 이제 프리딕티브 마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건 너무 디테일이라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 이거 너무 디테일이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왜 제가 문제를 만들었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테라피를 시도를 하잖아요. 그 기존에 있는 트리트먼트 컨텍스트가 있고 아니면 심지어 트리트먼트이 없는 컨텍스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이 신약을 만들었습니다. 신약을 만들었는데 그 신약이 어떤 환자한테 잘 들을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하는 건 예를 들면 T-cell bispecifics가 뭐 CLL이든 다른 질병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베이스라인의 바이오마커를 보고 이 환자가 이 마커를 가지면은 우리 새로운 신약에 더 반응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정 새로운 트리트먼이 있고 experimental 트리트먼이 있고 새로운 노멀한 바이오마커를 찾았습니다. 그 바이오마커를 가진 애들과 가지지 않은 애를 보니까 그 바이오마커를 가진 환자들이 서바이벌이 더 좋았어요. obvious하죠. 이게 저희 observation입니다. 저희가 관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찰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바이오마커 Y를 가진 환자들이 이 트리트먼트에서 더 베네핏을 받았다, 더 효능이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저의 질문이에요.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가 이 환자보다 이 트리트먼트에 더 이득을 받나요? 대답은 it depends입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바이오마커 Y의 프로그노스틱 컨텍스트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프로그노스틱 할 수도 있죠. 이게 solid line이 우리의 observation이면 실제로 그거에 트리트먼트 없는 경우 아니면 스탠더드 트리트먼트의 경우에 이 환자를 보니까 이미 그 스탠더드 트리트먼트에서도 그 바이오마커를 가진 사람의 예후가 더 좋았어요. 더 좋아. 이 dotted line만 비하면. 그래서 트리트먼트상 하니까 환자의 예후가 좋아지긴 했지만 두 개의 바이오마커를 가지든 가지지 않든 비슷한 정도로 예후가 좋아진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환자가 이 환자보다 더 이 트리트먼트에 더 효능을 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실험을 하시는 분이면 실험의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마우스 실험을 했다. 근데 마우스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모두 똑같은 마우스를 사용하잖아요. 지네릭 백그라운드가 똑같은 마우스를 사용합니다. 블랙6 마우스를 사용하면은 사실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썸션이 있는 거죠. 모든 지네릭 백그라운드 똑같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실험을 했는데 B6랑 다른 마우스를 비교를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해보세요. 실험을 그 두 개 했다고 해보세요. 지네릭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지네릭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게 일종의 프로그노스틱 마커의 스테러스입니다. 이해가시죠?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그럼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가 많은 경우 우리가 assume하는 케이스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만 관찰했는데 이 novel biomarker Y는 프로그노시스가 없다고 많은 경우에 assume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 바이오마커는 있든 없든 간에 환자의 예후에 차이가 없었어요. 스탠더드 트리트먼트나 아니면 트리트먼이 없었을 때. 하지만 우리가 익스페리먼털 트리트먼을 쳤을 때 이 환자가 더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위의 환자가, 그러니까 바이오마커가 있는 환자가 더 이득을 많이 봤다. 약효를 더 많이 봤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와 이 경우의 결과가 다르죠. 노와 예스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FDA 바이오마커 워킹 그룹에서 특히나 보여준 예시인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이게 ideal type of predictive marker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경우가 예후가 좋고 예후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프로그노스틱 마커보다는 실제로 비슷하거나 조금 더 안 좋아졌고, 이 밑에 있는 환자가 실제로 이득을 많이 봤다는 거죠. 이 경우는 프로그노스틱 마커는 아니지만 프리딕티브 마커인 경우는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바이오마커가 과연 환자 예후에 영향을 주냐라고 하면 yes인 거죠. 근데 위에 환자가 더 이득을 받나요? 밑에 환자가 더 이득을 받나요? 밑에 환자가 더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이해가시죠? 약간 복잡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한번 문제를 바꿔봤어요.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체크포인트 마커, 이게 튜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T셀 위에 있는 거긴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환자에서 메저할 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죠. 그래서 어떤 환자가 있는데 우리가 CAR-T 테라피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아니면 T셀 바이스페시픽 테라피를 했는데 이 환자가 이 환자보다 서바이벌이 더 길었어요. 근데 보니까 마침 이 환자는 T셀 위에 PD-1이 네거티브이고 이 환자는 이 세포 위에 PD-1 포지티브예요. 우리가 PD-1 메커니즘을 알죠. 이제 캔서 체크포인트 그 T셀 익서션을 인듀스하고 있는 몰레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PD-1이 포지티브면 T셀이 익서션 돼가지고 얘네가 환자 예후가 더 안 좋구나 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straightforward한 interpretation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이거 이지선다죠. 과연 어느 페이션이 실제로 experimental treatment에 의해서 더 효능을 본 걸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누구도 이득을 안 봤어요. 똑같아요. 위에 환자나 밑에 환자나 똑같이 이득을 받습니다. 이 경우는 둘 다 이득을 받죠. 하지만 A가 더 이득을 받죠. 이해가시죠? 제 생각에 이 경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B가 더 이득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PD-1의 프로그노시스는 이랬는데 이 experimental treatment에서는 이 프로그노시스가 엄청 낮았던 환자가 더 좋아졌죠. 여기서 여기로 갔고, PD-1 네거티브인 환자는 스탠더드 트리트먼이나 트리트먼이 없어도 이런 예후를 보였는데 실제로 좀 더 안 좋아졌죠. 그러면은 이 경우가 실제로 예시라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환자가 더 이득을 본 거죠? PD-1 포지티브가 더 이득을 본 거죠.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포인트는 predictive biomarker를 assess할 때는 항상 그 바이오마커의 prognostic status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컨트롤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많은 톡이나 이런 거 볼 때 항상 이 prognostic value를 assume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assume 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 어떤 특정 몰레큘러 mechanism of action이 있고 다른 데이터가 이제 secondary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에는 또 predictive biomarker랑 prognostic biomarker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심지어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고, 이걸 좀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게 이제 클리니션이랑 이야기할 때, 혹은 실제 임상을 하고 있는 바이오마커 사이언티스트랑 이야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predictive biomarker와 prognostic biomarker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렸고, 약간 문제도 풀어봤죠. 그 prognostic biomarker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predictive biomarker를 assess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약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사실 제가 이게 그림을 이제 붙여넣긴 했지만 그 FDA의 바이오마커 워킹 그룹 가이드라인을 보고 제가 약간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레퍼런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머리를 했는데 사실 중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CLL 트리트먼트에서 이런 트리트먼트 랜드스케이프가 바뀌잖아요. 근데 CLL을 제가 하는 분야에서 예를 들었지만 CLL 뿐만 아니라 다른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암에 따른 그 치료 방법이 계속 랜드스케이프가 바뀌어와요. 스탠더드 오브 케어가 계속 점점 환자의 예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바이오마커도 같이 이볼브 한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프로그노스틱 마커와 프리딕티브 마커, 예후 마커와 예측 마커는 따로 다른 것이다. 컨셉상 다른 것이고 예측 마커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그 예측 마커의 그 예후 스테이터스, 그 스탠다드 오브 케어나 아니면은 심지어 트리트먼이 없을 때에서의 그 마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프로그노스틱 스테이터스 알고 나서 프리딕티브 마커를 스테이터스가 어떤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 말만으로는 이제 사실 백그라운드를 모르니까 설명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한번 이 컨셉을 컨트래딕터리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트래딕터리? 아주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말이 길어졌고요. 오늘도 몇 분 걸린지 모르겠는데 바이오마커를 한번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바이오마커를 정리해 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